진짜 제가 더 늦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아마 주 박사는 저는 대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김종인 박사님이 하시잖아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를 모른다. 경제민주화조차도 뭐 접고 있다. 뭐 이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 주 박사가 우리 당에 와서 총선 때 공약에 도움을 준 이유는 김종인 박사를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박사가 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를 자기가 도와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입당은 안 했지만. 근데 그때 그 얘기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자기의 주도권 하에서만 될 수 있는 것 같이 문재인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한번 좀 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래서 내가 이 친구가 오라고 가면 안 됩니다. 청문회도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만나라면 안 듣고 싸우는 바람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씨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무슨 문재인 개인에 대한 또는 무슨 뭐 정치인에 대한 타당적인 뭐 찬반을 떠나서 그런 거랑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노무현 정권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벌개혁에 관련돼서 노무현 정권에 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재벌개혁 논자들 중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김종인 박사께서 그 문재인 씨가 예를 들면 뭐 경제연구원 원장들을 뭐 만났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벌에 말하자면은 뭐 이미 넘어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약간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민주당입니다. 저는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뭐냐, 뭐하다, 뭐 어쩌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벌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안을 발의를 김종인 씨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법 제안들 어디가 있나요?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누가 지금 추진하나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지난주구나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정책위의 윤호중 씨가 무슨 촛불 뭐 과제 10대 과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것들 막 집어넣으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것 중에서는 딱 하나를 거론을 했어요. 뭐냐면은 주주대표 소속.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A 회사의 주주가 B 회사가 한 일에 대한 소송을 하게 하죠.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월요일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으니까 금요일날 다시 의총에서 정책의총에서 뭘 얘기를 하면 다른 것도 하는데 이거를 우선 추진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왜 그게 왜 꼭 그것이 우선 추진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도대체 당에서 얼마만큼 중시해서 생각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모든, 심지어는 뭐 박근혜까지 말한 것이니까 누가 말을 했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그것을 추진할 만한 용기와 배짱과 깡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는 그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쓰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 뭐 적극적으로 밖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 문 뒤에서 그 소위며 이런 데서는 또 적극적으로 노려 재벌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그래서 뭐 손 의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도대체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지도부나 아니면 문재인 씨가 실제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준비와 태세와 깡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재벌개혁론자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예, 근데 송년회 즐겁게 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뭐 따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에 연장해서 하나만 좀 재밌잖아요? 물어볼게요. 괜찮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민주화 그 얘기 이렇게 펼쳐나가면 얘기들이 너무 큰데 지금 실물에 계시니까 이 정치가 작동되는 거하고 좀 맥이 달라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정치 하는 사람 아닌데도 지금 그 가장 큰 중대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한국 경제가 이제 소위 이 국가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선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비난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이 다 민주당이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막 됩니다. 민영화라든지 뭐 빅딜 뭐 시장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그때 그게 막 생겨나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더구나 우리처럼 비전공자는 그게 더 잘 보여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정부가 가능한 대로 관치로서 시장에 통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면 서로 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의 아주 극대화된 형태가 MB정부죠. 이명박 때. 그때는 정말로 사악한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유권자이면서 정말 우리나라 미래도 고민하고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돈 벌고 돈 쓰고 일하고 사니까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가 의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갖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부라는 축과 시장이라는 축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정부가 권력이 시장에 정의로운 간섭을 해야 된다. 독점을 못하게 하도록 또는 등등등. 그래서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가장 큰 기구가 돼야 된다라든지 등등의 생각을 해요. 그럼 현장에서 큰 기업을 하셨고 전공을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생각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의견이 분명히 전문가로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짧게 설명하고 다음엔 재밌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재벌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뭘 풀으려고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독과점 대기업 위주로 경제 체제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의 월급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월급과 시장의 생산성이랑 상관없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업 위주에 의한 독과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의 원래 체제가 자기네들이 대기업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총수를 부져봤자 다시 대기업 체제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기업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것을 깨고는 싶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 박사를 안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그 경제학자인데 알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귄 거 말고 그냥 알고 지냈다고. 누나 동생 지인. 아유 씨. 누나 동생하고 지인하고 상당히 먼데요. 누나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냥 선배라고 불러요. 내가 아무 상관없거든요. 학연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혜원 씨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선배. 문재인 씨라고 그러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알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2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식탁에 앉으시면 정치인 하셨대요.
그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어디 장충당 공원 간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가서 12살이 아니고 그 전보다 훨씬 어릴 때. 몇 살 때? 기억이 안 나는 밥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씨가 나와서 선거할 때 그때 장충당공원에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장충당공원에서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는데 장충체육관 건너편 그쪽에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봤던 적이 있고 제가 이게 조금 약간 좀 심한 얘인데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일찍 의식화가 되었냐면은 문세광이 박정희 씨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가 74년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얘기를 무협소설을 밖으로 만화방에 갔다가 거기서 들었을 때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살 때야 그러면? 그게 중학교 2학년 정도 됐겠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한번 깨달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 이름과 출신 지역구를 다 알더라고요. 중요치 연배가 아래면 그 체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70년대 대학을 들어간 사람인데 대학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의식화라는 용어를 써서 뭐 읽는 책들이 있어요. 부친이 주중환 선생 맞죠? 그러면 이영희 선생의 이제 해방전세 인식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냉전 의식이 되게 잘못된 거였구나 해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갈 때 박현채 한국노동문제 구조라고 해서 그 동네 그거 노동 쪽 보는 게 있고 이 농업 쪽을 볼 때 연대 김용석 교수라고 있어요. 조선기 농업사 연구라고 신분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아주 논증한 책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주정환 선생 책이 그 기본 텍스트에 있었어요. 아버님.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그 아드님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김종인 의원이 자기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 박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김종인이라는 분은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연구와 이런 분석들을 우리나라에 대입을 시켜서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같이 박근혜도 도왔는데 뒤에서 또 팽당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를 도울 때도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김 대표한테 이 대권을 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모든 우리나라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자기가 빠졌습니다. 비례대표 하나도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빠질 때 이분이 뭐였냐면 이 김 대표도 믿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대통령을 만들면 이 사람은 나한테 경제민주화를 온전하게 내가 하게끔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얘기를 제 입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그 신뢰가 있었으니까 오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 오시는데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한 5개월 동안 안 오신다고 그러는 거를 정말로 어렵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셨고 저 또한 문 대표님이나 김 대표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김종인이라는 사람한테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모든 권한을 주고 물러났듯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하는 이 양반한테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갑 선생님 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이분이 내각제를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총리를 해서 내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분은요,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집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자기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이분을 모셔올 때나 마찬가지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등을 지고 계속 총을 쏘는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야, 송년회 자리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는데 다만 두 분은 김종인 의원을 가까이서 사적으로 아니까 그 충정과 선의가 보여요. 근데 저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매체를 통해서만 그 일련의 과정을 본 사람 눈에는 자기가 항상 누구의 아래에 있었으니까 내 뜻을 펼쳐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보여서 내가 최종 결재권자가 되고 싶은 그 권력욕, 그 욕망 때문에 모든 흐름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내에서 늘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심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김진일 박사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치 리더로서의 김종인 씨의 영향력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이 고르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말을 해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 정책 또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그분의 생각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인 리더가 되거나 또는 리더가 될 자격이 있거나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중동이나 언론에서는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띄워서 그 분쟁을 만드는 것이 더 뭐 얘기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정치 프로세스에서 김종인 박사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저는 이미 한계를 보였고 이미 소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김갑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이거든요. 노욕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김종인 대표를 10년, 20년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주진영이라는 인간이나 손혜원이라는 인간이 그것 때문에 어떤 바이어스가 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까지는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제가 주 박사하고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저는 김종인 박사님이 진짜 경제 민주화를 하고 싶다면 우리 민주당을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나 그리고 저나 이쪽에 관련돼서 그 경제민주화를 도우려고 우리 당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무슨 총을 겨룰 때 우리가 그분을 막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오늘도 지금 기사 난 걸 보고 제가 처음으로 오늘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일당을 만들어 줬더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 딱 넣은 게 뭐 혼자 하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여를 같이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해도 됩니다. 처음 그 얘기를 올렸어요. 우리 부장관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그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제일 무서운 법이니까요. 아니 아직도 무기에게는 칼집이에요. 아직도 칼집인데. 저희 이거 한마디만 딱 더 할게요. 오신분들도 예. 비주류 의원들이 뭐 지도부 공격하고 대선 후보 공격하는 건 늘 봐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김종인 의원은 비주류도 아니고 뭐냐면 그냥 문재인 개인을 끊임없이 모욕 주기를 해요. 끊임없이 너무나 오랜 동안.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제가 문 대표 입장이라면 난 못 참을 것 같거든. 서로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고 말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하고 모욕 주는 건 다른데 참 너는 들떨어졌고 뭘 몰라 이런 식의 발언을 끊임없이 그게 더 모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문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한 수 낮은 사람인 양 이렇게 짓밟아 버리던데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이 없어서 제가 뭐 누구 지지자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정말 예, 그 정도 일단 뭐 그거는요. 그거 제가 예.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우리나라 지금 소득으로 치면 탑 10%에 들어가잖아요.
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개혁 얘기를 하는 거고 독과점 문제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경제를 독과점 기업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에다가 물건을 대는 나머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은 경제 뭐 좀 덜 잘 살게 뭐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안다는 니들은 왜 이상하게 머리가 다 재벌 개혁 뭐 알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 박사님은 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겨야 그나마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민주당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현재 집권 세력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미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훨씬 더 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만들어놓은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박정희 이름 팔아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는 그 권력과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4월달 선거에 여러분들이 워낙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게 뭐가 있나요? 기억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아예 공약 1호로 내놓은 것이 선거 캠페인 들어가는 4월 1일인가? 그때 처음 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3월 30일인가 보다. 그날 처음 내놨어요. 그게 뭐였냐? 양적 완화였어요. 한국형 양적 완화. 근데 그건 사실 공약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왜냐면은 지들이 하고 싶었으면 작년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은 작년에도 할 수 있었고 선거에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왜 공약으로 내나요? 그건 공약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꼭 잘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타임에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실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 속해 있는 마포을 주민이고요. 오늘 박사님 오신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재벌 기업 회장들이 있는 데서 정말 날카롭게 얘기해 주시고 그날 발견한 두 분, 연명숙 님하고 또 박사님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베 총리가 최근에 정규직과 알바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동일화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인데 굉장히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막 그 부의 위와 아래가 너무 진짜 벌어져가지고 비정규직인 사람은 거의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4명이 가족이 살아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 뭐 최순실이 뭐 몇 조 뭐 재산이 있다 이런 거는 감도 안 잡히고 나머지의 희생으로 몇 명 되는 국가라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 그 경제 민주화는 그런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정청래 의원을 좋아해서 그분이 시의원인가 뭐 여기 지역 의원 할 때부터 계속 그분만 밀었는데 그만 여기 못 나오게 돼서 슬펐지만 파파이스에 나와가지고 두 분이 막 재밌게 얘기하시고 또 막 서로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손혜원 의원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민주당도 좋지만 의원님을 믿고 찍었어요. 근데 요번에 청문회에서 활약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진짜 잘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민주당 대표나 우상호 또 의원 그 요즘 그래도 많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다음에 민주당을 진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새누리가 싫은데 민주당도 싫으니 저희는 진짜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대처를 좀 잘하고 확실하게 그 민주당이 나아갈 바를 흔들리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만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 좋다 그러니까 상명대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저희 여의 후배가 저기 교수님의 형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안은 학문하는 집안이구나, 다 똑똑한 사람이구나 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아버님까지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예. 질문 있어요. 그 질문은 최저임금 네네 예, 그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거 오늘 질문 손혜원과 송년회 밤인 줄 알았는데 손혜원과 경제인의 송년회 밤 같은 기분이에요. 예, 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끝내고서 노는 거야. 예, 간단하게 좀 한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이게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딴 데서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저는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한때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은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서 재벌 통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일본은 없는데 있는 것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일본이 지난 한 15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보이지 않게 정상 사회로 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저는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씩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요, 도리어. 그래서 어떨 때는 지난 한 15년에 걸쳐서 일본에서 있었던 개혁 정도만 한국에서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격차 사회라는 문제를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자기들도 구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베가 이런저런 한국에서는 뭐 역사적인 문제로 굉장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경제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건데 일본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의 문제가 있지만 일본은 독과점의 문제가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이 그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그 히스토리상 그 하청업체다 하더라도 먹고 살게 하는 방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근도라는 거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예 그것이 없는 문화고 나만 먹고 사면 된다라는 그 문화가 사실은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잘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베가 지금 보면 자기네들도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있으면 일본의 문제가 된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처럼 그런 대기업 리더를 자꾸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법 바깥에 윤리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압력을 계속해서 넣는 거죠. 당신들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법제 바깥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제 바깥에 하기 이전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노동에 관련된 법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말하자면 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것도 파워 허레스라는 허레스먼트를 줄여서 하라라고 하고 타워 하라라고 해서 그 직장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막 심하게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큰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한테 교통비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휴식 시간을 주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베네핏이 그 혜택이 있어요. 일본은요. 한국은 뭐 지금 최저 임금도 안 주고 뭐 땡겨 먹는다는 거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노동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촘촘하게 작은 레벨에서의 그 약자 보호에 관련된 사회 개혁이라든가 법제적인 개혁은 일본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 하나하나는 결국은 국민이 그렇게 안 하는 정치인을 벌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여러 번 거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끝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손혜영 의원님께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고요. 두 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좀 들어보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기만 해봐라. 경제는 잘 모르고 이제 김갑수 작가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뭐 예상을 좀 약간 하자면은 결국 이제 내년 대선에 있어서 아마 이른바 이제 각종 용어들이 아마 횡행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이른바 안정 속의 개혁을 아마 주장하는 게 높을 것 같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원칙 있는 개혁을 주장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근데 보수 정당에서 이제 진보 정당 항상 공격할 때 쓰는 소재가 있죠. 이제 뭐 혼란하다, 뭐 급격히 뒤집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한국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가장 그런 거에 취약한 층이 있습니다. 50대 가정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된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또 제2의 2012년 대선이 안 되는 법이 없는데, 특히 이제 그런 이제 공격이 아마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그게 방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집권을 위해서는. 결국 집권이라는 게 어떤 뭐 수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이제 머릿속 게임입니다. 어느 쪽에 더 머리가 맞느냐 게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진보 진영에서 어떠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 표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 계산은 이게. 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만약 이런 이제 안정 속의 개혁과 원칙 있는 개혁을 이제 갔을 때 이 진보 진영에서 그런 이제 보수 진영의 공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혼란스럽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이거 김성희 부장관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살짝 맛보기를 좀 보여주시는 정도는 우리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못 따라와요. 뭐냐면 아까 주박사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그 얘기를 했고 김갑순 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총선 때도 비슷한 제가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지역구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온전하게 못했는데, 제가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해서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번에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저는 20대가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20대가 그래서 그 키 컨셉이 너희들이 사는 세상 너희들이 만들어라예요. 그래서 저는 20대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생이 된 애들부터예요. 그죠? 이번에 고3들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선거 참여율이 50%도 채 안 되는 걔네들이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통틀어서 최고의 투표율만 만든다면 저는 누가 나와도 우리가 이번에 정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촛불의 힘을, 그 에너지를 저는 그 청년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직이고 그들이 나서서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끔 바탕만
기본만 해줄 뿐이고요. 우리가 밀어주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살 세상이에요. 연금, 국민연금이고 정말 우리 인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민주화고 모두가 다 그들이 자기들이 살 세상을 니네들이 만들어라라는 컨셉으로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손혜원 의원님은 이제 뭐 마지막 말씀하신 것 같고 주정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네, 결론 방금 내시자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보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5%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 시골에 이렇게 많은 백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꾸역꾸역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투표율이 결국은 투표는 각 그 그룹별 투표율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의 투표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20, 30대의 투표율이 낮아요. 그럼 이제 왜 낮을까? 뭐